자, 보도록 할게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와 쓰기입니다. 자, 요것도 빠르게 좀 이렇게 스캔하듯이 지나가면서 이 2-1 단원과 2-2 단원을 오늘 그냥 하루에 다 볼 거거든요. 오늘 하루에 다 볼 건데, 쌤이 지난번에 비문학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결국은 중학 과정에서 배웠던 이런 읽기 과정, 그 다음에 쓰기 과정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모의고사나 이런데 이제 적용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두 가지가 비문학 읽기여서, 첫 번째는 예측하며 읽기였어. 예측하며 읽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느냐, 이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입니다. 자, 이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는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이나 또는 어떤 글이 있어. 그래서 어떤 글을 내가 읽습니다.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거야. 이 문제가 잘못된 문제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냥 어떤 프로블럼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그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야. 예를 들어서 내가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뜻을 찾아봐야 돼. 맞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읽어요? 그냥 넘어가죠. 왜 넘어가는데? 애초에 여러분들 그게 관심이 없거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관심 있는 분야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누가 말려도 알아서 찾아보겠지. 맞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내용이 너무 궁금해. 이걸 나 너무 알고 싶어. 이게 너무 재밌어. 이러면 내가 알아서 찾아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의미도 찾아볼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글이나 무언가를 읽다가 의문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경 지식도 활용해 볼 거고요. 검색이라든지 사전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보겠지. 맞죠? 자, 그것이 전부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 비문학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저번에 이제 비문학 풀이할 때 제일 중요하게 얘기를 했던 건 순서대로 글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생각과 의문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그걸 하나하나 다 생각하고 짚어나가면서 읽어나가는 것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비문학 글을 읽는데 내가 이거를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르트르의 현존재론에 대해서 막 글이 나와 있어. 그러면 읽기 싫으면 애초에 내가 모르는 게 나와도 의문이 드는 게 나와도 그냥 넘어갈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내가 진짜 너무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무 재밌어서 미치겠어. 그러면 읽다가도 내가 알아서 중간에 머릿속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드는 의문이나 이런 것들을 나 스스로 하나씩 해결하면서 읽어나가겠죠. 자, 그래서 농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비문학이나 이런 거 읽을 때 내가 이걸 진짜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뭔가 기술적으로 나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감정적으로 나아지는 거지. 자, 여하튼 이제 글 읽기를 너무 지루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본문 바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페이지는 60페이지. 아저씨 본문 들어간다고요. 자, 그래서 제목은 시계는 어떻게 달력을 이겼을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궁금증 가진다고 했습니다. 궁금증. 자, 그러면 이 제목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무슨 말이야? 시계는 달력을 이겼나 보네? 라는 말이야. 맞죠? 자, 어떻게 달력을 이겼을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달력을 시계가 이겨버린 그 이유가 글에 나오겠지. 예측하며 읽기. 자, 볼게요. 옛날 사람들은 시계를 그다지 많이 쓰지 않았답니다. 반면 달력은 아주 요긴하게 쓰였대요.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본다? 뜻을 찾아본다. 이게 뭐야?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이 본문도 중요한데 이 옆에 활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 옆에 활동이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이 본문 내용이 생각보다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을 시험에서 밑줄 그어가지고 좀 종종 물어봐요.
꽤 물어봐. 그런데 우리 이 단원은 그래서 이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단원인데 이 본문에서 막 뭐 문제 틀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본문 내용도 당연히 이제 숙지를 해야겠지만 옆에 이 날개 이런 질문들, 날개 질문들, 그 다음에 요 그 문제 해결 과정이 어떻게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읽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짚어보면서 읽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 무엇보다 달력은 농부들이 언제 씨를 뿌리고 물기를 내야 하는지 가늠할 때 사용이 됐대요. 달력은. 자, 그런데 시계는 그러면 언제부터 많이 쓰이게 된 것일까? 나중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풀이하면서 쌤이 얘기할 거지만 자, 된 것일까? 의문 형태로 끝나면은 이게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호기심 유발 또는 독자의 흥미 유발. 흥미 유발. 자, 60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그렇다면 시계는 언제부터 많이 쓰이게 된 것일까? 자, 제목. 옛 사람들은 왜 시계에 관심이 없었을까? 나는 시계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걸 몰랐는데 지금 제목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왜 시계에 관심이 없었을까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는 무엇을 찾아가면서 읽어야 돼? 옛날 사람들이 시계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를 찾아가면서 읽어야겠다. 그쵸? 자, 그래서 20세기 초만 해도 시계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대요. 시계 하나와 기아칩 한 채의 절반 값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도 시계는 그 집 한 채 반값 하지 않나요? 롤렉스 이런 거 사면은. 그래서 아니 근데 그래도 롤렉스가 3억 넣는 게 얼마 없지 않나요? 아, 그래? 너 왜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나 잘 왜냐면 몰라. 롤렉스 최소 가격이 몇 천만 원인데 3억 넘는 게 있으려면은 그런 거를 차고 다니는 사람도 얼마 없고. 아, 그래? 나는 롤렉스 하면 그냥 막 몇억 넘는 줄 알았어. 아니, 나 잘 최소 몰라. 넘는 것도 있긴 해요. 하여튼 그러면 거의 뭐 집 값에 거의 뭐 반값 되는 거 아니야? 구찌 신발도 근데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명품들. 그냥 몇 백만 원 정도에서 그쳐요.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롤렉스는 뭔가 약간 그거잖아. 너무 비싼, 과하게 비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여하튼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시계 하나가 그때 당시에 돈은 틀린 말이야 원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다르니까. 자, 그래서 시계 하나가 기와채 값의 절반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시계라는 것이 상용화될 수 있었다? 아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시계 보는 방법도 몰랐대요. 사실 시계는 조선시대에 이미 이 땅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에게 시계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계에 별 관심이 없었다. 왜냐고? 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요. 자, 지금 왜냐고? 때문이다. 자, 요거 표시해 주세요. 영어 앞에. 자문자답. 요거 나중에 저기 그 화작할 때도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자, 글쓴이가 묻고 답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물어보고 자기가 스스로 답하는 걸 자문다답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떤 형식이라고 하느냐? 문답의 형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짧게. 혹시 숙제 왔습니까? 모의고사 문제 풀어오는 거 있었잖아, 숙제. 1번부터 10번까지 10개, 2개. 안 해왔어? 받긴 받았지. 오케이. 아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은 동창이 밝아올 때 깨어나 농사일을 시작하고 해 떨어지면 일그치는 식으로 살았대요. 자, 동창이 밝아온다. 뭔 뜻이냐? 동쪽의 창이 밝다. 동쪽의 창이 밝다라고 하는 건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이제 햇빛이 들어온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를 몰랐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찾아주는 거, 배경 지식을 찾아주는 거, 이게 문제 해결 과정의 예시로 옆에 나와 있다. 그쵸? 자, 그래서 깨어나 농사일을 시작하고 해 떨어지면 일그치는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 없습니까? 시계 필요 없습니다.
맞지? 왜? 몇 시에 일 시작하고 몇 시에 일 그만두는 게 뭐가 중요해? 해가 떠야 시작하지. 맞죠? 그러니까 해 뜨면 나가는 거고 해 지면 뭐 하는 거야? 집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왜 그때 당시에는 점심이라는 개념도 딱히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왜냐면 점심을 어떻게 먹고 밖에 나가 있는데 일하러. 자, 그래서 나가기 전에 밥을 고봉밥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먹고 나가서 일하죠. 일하다가 중간에 이제 남자들이 일하고 있으면 여자들이 그 왜 간식거리 이렇게 들고 중간에 낮에 갑니다. 그 우리가 보통 새참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냥 그게 점심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뭔가 이제 밥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끼니를 챙겨 먹고 차려 먹고 한 거는 우리 역사에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서양의 역사죠. 점심을 챙겨 먹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하죠. 자, 여하튼 날 밝을 때 일하면 되지. 농사 일을 꼭 오전 7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했던 건 계절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무엇이었다? 달력이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지으려면 자연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되기 때문이었답니다. 왜? 추워지는 10월에 벽씨를 뿌렸다가는 낭패를 볼 것이야. 낭패를 볼 것입니다. 조상들이 달력을 중요하게 생각한 때에는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해서 지금 옆에 의문 가십니다. 의문 또는 질문을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문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찾았다, 그치? 싹이 틀려면 기온이 높아야 되는데 추워지는 10월에 씨를 뿌리면 그 씨들 다 죽어버릴 거 아니야, 겨울 동안에. 맞죠? 자, 그 다음 이건 뭐냐면 옛 사람들은 왜 시계에 관심이 없었을까 해가지고 중심 내용은 무엇일까를 궁금해하는 거야. 요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입니다. 중심 내용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찾아가면서 읽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절기는 농사 진도표였대요. 절기. 그러면 여기서도 어떤 의문 가질 수 있겠어? 위에 쭉 올라가서 글쓴이가 절기를 농사 진도표라고 한 까닭은 무엇이지? 라고 하는 의문 가질 수 있겠다. 그치?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절기는 계절과 관련이 있고, 자, 이 계절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농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1년에 절기 몇 개 있어요? 24. 24개 있죠. 24절기. 자, 그래서 한 절기는 총 며칠치입니까? 그러니까 한 절기에서 다른 절기로 넘어가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15일. 15일이죠. 맞죠? 자, 그래서 절기가 한 바퀴 돌면은 뭐가 돈 겁니까?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돈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보름달이 한번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매월 음력 15일이 바로 뭡니까? 보름날이죠. 보름날. 자, 그래서 매월 음력 15일은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30일씩 해가지고 이제 우리 절기를 나눈 겁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절기 지났잖아. 뭐 지났었죠? 동지. 뭔 동지야 이 사람아. 동지는 12월이죠. 입춘 지났죠. 입춘. 근데 입춘 지났는데 날씨는 동지가 맞다. 맞죠? 지금 날씨가 미쳤어요. 맞죠? 사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자, 여하튼 조상들은 시계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달력에는 매우 큰 관심을 가졌대요. 자, 약속 시간 한두 시간 일찍 오거나 늦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달력에 적힌 절기를 놓쳤다가는 그동안의 농사가 헛일로 돌아갈 터였습니다. 왜? 이 절기 놓치면은 때를 놓치는 거 아니야. 그쵸? 씨 뿌려야 되는 때라든지 뭘 해야 되는 때라든지 이걸 놓치는 거야. 절기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농사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해의 움직임에 따라서 정해진 절기에 맞춰서 계절의 변화에 대비하며 한 해 농사를 지었대요. 그래서 3월 21일쯤인 춘분은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랍니다. 자, 그래서 춘분이 지나면 씨앗을 뿌릴 수 있대요. 자, 그리고 6월 6일쯤 망종부터 6월 21일쯤인 하지까지는 모내기를 한대요. 또
자, 이 시기는 모내기와 보리배기가 겹쳐서 1년 중 가장 바쁜 때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있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하는 요 내용들 그 생각보다 그 이렇게 밑줄 그어가지고 내용 질문으로 문제를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이게 왜냐면 헷갈려가지고 춘분이니 추분이니 뭐 하진이 몇 월 며칠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뭐 하나하나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기간 되면은 좀 머릿속에 다 정리가 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요 6월 6일쯤부터 해서 저기 6월 21일쯤 요때가 1년 중에 가장 바쁜 때래요. 모내기도 해야 되고 보리배기도 해야 돼서. 자, 그래서 모내기를 마치면 농부들은 고된 논일을 잠시 내려놓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서 좀 놀았대요. 자, 그러다가 8월 8일쯤인 입추부터는 가을 채비를 하면서 김장 채소인 무, 배추를 또 심어야 된대요. 자, 그리고 9월 23일쯤인 추분이 오면은 논밭에 곡식을 거두어 드린대. 곡식 거두어 드리면 이제 뭐 해야 돼? 이걸로 추석 이제 준비해야 된다. 그쵸? 자, 그래서 이처럼 절기는 농사 진도표에 구실을 하였다. 구실은 역할이다. 그쵸? 자, 그래서 농사 진도표의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조상들은 이 절기가 기록되어 있는 달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계는 별로 중요했다, 안 중요했다? 안 중요했다. 자, 다음 철없는 과일들 달력을 이겨내는 시계의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쓰여 있지?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는 게 문제 해결 과정이죠. 자, 그러면 철없는 과일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철이 있다, 철이 없다 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일과 관련된 이제 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맞죠? 자, 철 있다, 철 없다. 철 있다, 철 없다는 안 쓰죠. 철 들었다, 철 없다. 뭐 이런 말 쓰는 이제 그 철 들었다, 철 없다 표현. 자, 그 다음에 과일은 항상 제철이 있기 마련이다. 그치? 그래서 과일을 먹는 철이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철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하나는 어른스러움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는 이제 그 과일을 먹는 계절, 시기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철없는 과일들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어떤 표현이냐? 중의적 표현입니다. 자, 중의적 표현의 뜻이 뭡니까? 중의적 표현이란 중의라고 할 때 이 중자가 중복되다 할 때 중자입니다. 자, 그래서 중의적이다라고 하면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표현을 중의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원래는 중의적 표현이 쓰면 안 되는 표현이고 오히려 중의적 의미를 해소시켜줘야 되는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지금 일부러 쓴 거다. 그치? 자, 그래서 철없는 과일들이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는 뭐야? 이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제 과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달력을 이기는 시계의 힘이다. 자, 그래서 이제 시계의 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가 봐요. 자, 그러나 시계는 점차 달력을 이기기 시작했답니다. 언제부터? 자, 공업이 발달하면서부터. 자, 시계가 중요해졌대요. 공업이 발달하면서. 농사일은 욕심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오늘 하루 농사일 2시간 더 한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은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게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아무리 기후가 좋고 땅을 열심히 가꾸었다 해도 수확하는 작물의 양은 어느 정도 그 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 땅은 정해져 있으니까. 맞죠? 자, 그런데 곡식과 열매는 대부분 1년에 한 번만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이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의 근거, 까닭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쵸? 하지만 공업은 다르답니다. 공장을 돌리는데 계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름이건 겨울이건 공장은 언제나 돌아갑니다. 시간은 정말 무엇이 되었습니까? 돈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돈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좀 관용 표현이라든지 또는 격언 또는 속담 또는 비유적 표현 요거를 이제 썼죠. 자, 그러면 시간은 정말 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정말 계속 돌리면 돌릴수록 뭘 할 수 있는 거야?
돈을 벌을 수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공장을 1시간 더 돌리고 덜 돌리고에 따라서 이제 생산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시간에 민감해졌고요. 자, 도시 곳곳에는 시계가 높다랗게 걸린 탑이 등장했습니다. 왜? 시간을 투자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잠을 못 자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맞죠?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안 될 거야? 뭔데? 뭐 워라밸을 지키면서 살 거야? 그렇죠. 워라밸을 지키면서 살려면 그런 지킬 수 있는 걸 찾으면서 이제 쫓아가야죠. 그렇죠? 일단 나는 워라밸을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공업의 덩치는 나날이 커져갔다. 자, 그래서 공장을 돌리는 데에는 많은 자원이 필요했는데 여기에서도 자, 이 여기가 뭘 말하느냐? 요 자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도 계절보다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했다. 자, 그래서 필요하면 시간을 들여서 자원을 캐면 됩니다. 자원을 얼마나 적절한 시점에 공장까지 가져오는지가 뭐에 해당하는 거야? 시간의 문제에 해당하죠. 자, 시간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적절한 시기에 이 자원을 공장으로 가져오는가. 자, 그래서 공업에 필요한 자원 가운데에는 고무나 사탕수수 등 이제 농업과 임업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대요. 임업이 뭡니까? 임업이요? 식물, 숲을 또는 나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원을 얻는 걸 임업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농사를 통해서 이제 자원을 얻는 걸 농업이라고 하고 낚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걸 뭐라고 합니까? 어업이라고 하죠.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오는 겁니다. 자, 얻는 것이 많다. 자, 더욱더 많은 재료가 필요해진 공업은 자연을 닥달하여. 자, 여러분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연을 실제로 닥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야, 자연 빨리 자원 내놔. 할 수 없어요. 뭐 하는 거야 사실은? 자연에 있는 자원을 더 많이 욕심내서 캐내는 걸 뭐라고 표현한 거야 지금? 닥달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결국은 자연을 닥달한다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야? 결국은 자연을 파괴시키고 있다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을 마구 빼앗아 내기 시작했대요. 어디로부터? 자연으로부터.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농사에서도 자연의 질서를 벗어나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지금 과일에는 뭐가 없다? 제철이 없다. 자, 이게 바로 뭐야? 제목의 의미. 제목의 이유다, 그쵸? 대부분 비닐하우스에서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자, 석유를 떼고 전기를 써서 공장을 돌리듯 농산물도 석유와 전기로 난방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자, 이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약간 돌려서 말하는 표현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곡식이나 농작물을 만들어서 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런데 그만큼 뭐 한 거야? 시간을 만들어서 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자연의 질서와 관계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달력은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해졌다? 시계가 더 중요해졌다. 자, 그래서 시간이 돈 하면서 물어보듯이 얘기하네요. 마찬가지로 뭡니까? 흥미를 유발하는 겁니다. 맞죠? 호기심. 자, 왜 돈 이렇게 했을까? 옛 조상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연의 변화를 끊임없이 살펴야만 했대요. 자, 그래서 자연의 변화를 잘 읽는 사람이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농촌에서는 농사 경험이 많은 노인들이 그러했대요. 자, 그래서 그분들은 오랜 경험으로 자연이 어떻게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을에 큰 비가 내리면 다음에 벌레가 많아지는 법이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충고를 입에 달고 살았대요. 자, 시골 노인들은. 자, 그래서 이런 노인들의 풍부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어떤 노인들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막 우리는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 맞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자, 그래서 제 아무리 욕심 부려도 인간이 계절을 바꿀 수는 없다. 자, 옛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기에 욕심을 줄이고 자연에 맞춰서 살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이치에 따라 무리 없이 일을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고, 자,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야. 이치에 따라 무리 없이 일을 풀어나가는 게 자연의 질서 또는 자연의 순리,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이제 일을 해나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러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의치 않으면 자연 환경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졌대요. 자, 땅이 없으면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지구는 어떻게 바뀌어버렸을까라고 또 물어보듯이 이야기하네요. 자, 그러면 물어보듯이 얘기했으니까 그 답이 다음 내용에 나오겠죠. 자, 예측하며 읽기. 자, 자연의 리듬. 자연의 리듬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이야기했던 자연의 질서, 순리 이런 거랑 똑같은 말이겠다. 그쵸? 자, 인간에 대한 복수는 무섭대요. 쇠고기 생산량을 증가시키려고 소고기 생산량을 증가시키려고 인위적으로 늘린 소떼는 사막의 면적을 크게 늘려놓았다라고 해서 첫 번째 사막화, 자연의 복수 첫 번째. 자, 두 번째, 석유나 석탄을 더 빨리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철없는 과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원의 고갈심화. 석유나 석탄을 더 빨리 쓰는 거야. 다음, 사탕수수나 커피나무를 기르려고 밀립을 없애버린 탓에 지구는 점점 뭐해지고 있다? 더워지고 있다. 뭐 지구온난화. 자연의 복수 세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 그거 넘어가기 전에 잠깐 요것만 좀 보고 갈게요. 문제 해결 과정. 자, 그래서 자연의 복수. 자, 이런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런 것들의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의미가 무엇일까? 문제 해결 과정. 자, 그 다음 밑에 소떼가 어떻게 사막의 면적을 크게 늘렸다는 것이지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의문. 그래서 배경 지식,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하거나 또 뭐 하는 거야? 아니면은 이런 지식을 얻기 위한 자료를 참고하는 거죠. 자, 그래서 더워지면서 다음 페이지, 홍수나 가뭄도 잦아졌대요. 자연의 복수 네 번째. 자, 이 모두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면은 겪지 않을 위협들이다. 자, 그래서 우리의 임금들은 끝부분 심하게 가물거나 홍수가 들면 자신이 덕이 없음을 반성했대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면서 하늘에 빌었대요. 자, 그만큼 나라를 다스릴 때 무엇에 신경을 썼다? 요 자연에 신경을 썼다는 말입니다. 요 행동들 자체가 그만큼 자연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자, 그래서 하늘을 살피는 마음은 자연을 살피는 마음이다. 자연의 계절, 철을 아는 인간은 무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철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서 말하는 게 자연의 순리, 뭐 자연의 섭리 또는 자연의 순서, 이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철을 아는 인간은 무리하지 않는다. 자연의 순리를 아는 인간은 무리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세상을 온전하게 만들어준대요. 이런 사람들은. 자, 그리고 하지만 철을 모르는 인간은 욕심껏 재벌대로 살며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다. 어떻게 어지럽게 하는데? 자연을 파괴하면서. 자연을 파괴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자연을 살피는 마음이래요. 이게 뭐야? 글쓴이의 의견, 주장이죠. 자, 그래서 시간은 돈이라며 째깍거리는 시계는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어 서서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연의 리듬을 담고 있는 달력의 의미를 곰곰이 곱씹어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달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담고 있는 겁니까? 자연의 이치. 다 똑같은 말이야. 자연의 이치, 순리, 섭리, 순서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뭐다? 달력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시계라고 하는 건 뭐야? 자연의 이치나 순서를 어기는 것 또는 이제 배반하는 거, 따르지 않는 거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요거 나와 있죠. 시계의 의미와 관련해 가지고 요거 두 번째. 시계라고 하는 건 시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자 동시에 이 글 속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연의 순리를 따르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시계라고 하는 건. 자, 그러면 달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네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달력이라고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옆에 왼쪽 부분 한번 볼게요. 문제 해결 과정의 예시 요거 별표 3개. 아저씨야!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뭐만 좀 체크해 볼 거냐면, 자, 시간이 돈이라고 하면서 부분에 중심 내용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게 예시예요, 여러분들. 예시. 자, 문제 해결 과정의 예시. 자, 그러면 이게 뭐야? 중심 내용을 궁금해 하면서 읽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철을 아는 인간은 무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거. 자, 그 다음에 달력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거. 자, 다음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 자, 그 다음 요것도 있습니다. 글쓴이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뭔 말이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비판적 시각을 통해서 또는 비판적 생각을 통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뒤에 쭉 요거 거울 뉴런, 요거 좀 빠르게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이거 아마 여러분들 그걸로 많이 할 겁니다. 수행평가나 이런 걸로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활동이 나와 있는 게 무엇이냐? 궁금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표시하고 추측하는 걸 적어보는 거. 자,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이러이러할 것이야 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추측. 자, 그 다음에 공감하거나 공감하지 않는 부분에 표시하고 그 이유 적어보는 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에 표시하고 요약하는 거. 뭐 이런 활동들 할 겁니다.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지문이 좀 중요해요. 이 지문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거울 뉴런의 발견. 거울 뉴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까? 자, 이 뉴런이 뭔지 압니까? 뭐야? 자, 뉴런이 뭡니까? 오, 너네 그거 화학 했어 이거? 뉴런? 3학년 때 해? 근데 지금 미리 공부를 한 겁니까? 맞습니다. 자, 이 뉴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어떤 신경이 전달되는 어떤 신경 물질이라고 해야 되나?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죠. 우리의 뇌에서 신호를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너한테 야 이놈아 라고 하는 이 움직임, 이 다 뭐야? 지금 이 뉴런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1990년대 이제 이탈리아의 한 박사가 이제 원숭이에게 여러 가지 동작을 시키고 뇌의 뉴런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관찰하고 있었대요. 자, 박사가 무엇인가 집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때 원숭이의 뇌에 신호를 받는 컴퓨터에서 신호음이 울렸답니다. 이상했다. 원숭이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숭이는 뭐만 했는데요? 누가 컵을 집는 걸 보기만 한 거야, 눈으로. 그런데 뇌에서 신호음이 울렸대요. 자, 그저 무언가를 집으려고 손을 뻗는 박사를 보고 있었을 뿐인데 그런데도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된 것입니다. 자, 분석한 결과
박사가 물건을 짓는 모습을 보기만 한 원숭이의 뇌에서 원숭이가 직접 물건을 집을 때 반응하는 뉴런이 활성화되었다라고 되어 있다. 그쵸?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거울 뉴런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그 행동을 하는 걸 보기만 하는 걸로도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뇌에서 받아들이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 거울 뉴런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것이 거울 뉴런입니다. 자, 거울 뉴런의 발견은 뇌가 분야에 있어서 유전자의 발견과 견줄 만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뭐지? 모르겠네.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추측해보자 라는 게 이제 활동이다. 그쵸? 자, 그런데 활동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지?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인데,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발견이었다라는 말이구나 라고 지금 추측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거울 뉴런은 뇌 속의 작은 신경세포 회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울 뉴런은 다른 사람이 잔을 쥐거나 미소를 짓는 것을 보기만 해도 자신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처럼 활성화가 되었대요. 거울 뉴런은. 자, 그래서 누군가가 축구공을 차는 것을 볼 때 또는 공을 차는 소리를 들을 때 심지어 차다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거나 듣기만 해도 뭐 한대요? 거울 뉴런이 반응한대요. 자, 그래서 이 단락의 핵심 내용. 자,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라고 궁금해하는 거. 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거울 뉴런이 반응한다라는 거였죠. 자, 이후 인간의 모든 행동에 거울 뉴런이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목적의식 없이 또는 무의식적으로 남을 따라하는 것은 거울 뉴런의 작용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이 하품을 하면 주변 사람도 따라서 하품을 한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무슨 행동을 하는데 내가 그 행동을 보면서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따라 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건 내 의지의 선택인데 하품은 나는 못 참겠던데 누가 하품하면은 나는 무조건 따라해야 되던데 이것도 거울 뉴런이라고 할 수 있나? 하여튼 어쨌건 거울 뉴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는 하품은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누가 하품하는 거 보면 나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인지 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신생아도 모방을 한대요. 심지어 어린이들은 서로 따라하기를 즐긴다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공감하는 인간. 자,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무엇 때문이겠어? 거울 뉴런 때문이겠죠. 맞죠? 왜?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게 내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아도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느끼는 게 거울 뉴런이라며. 자, 그러면 그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공감, empathy, 맞죠?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공감하는 동물. 공감은 인간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동물도 합니다. 자, 공감은 모방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태어난 지 몇 시간 되지 않은 아기들이 모여있는 산부인과의 신생아실에서 한 아기가 울면 다른 아기들도 따라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이처럼 인간에게 선천적인 모방 능력이 있습니다. 자, 모방은 감정의 영역에서도 작용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공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타인이 고통받는 것을 보기 싫어하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본능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약간 사이코패스나 약간 이런 사람들이죠. 공감 능력이 이제 제로로 이제 되어 있는 사람. 자, 그래서 타인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거울 뉴런이 반응하여 보는 사람들도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야. 그리고 공감적 공감적 고통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다른 사람이 아픈 것만 봐도 너무 아프게 느껴지는. 여러분들 그런 거 좀 많이 못 느낍니까? 난 엄청 심하게 느끼거든요. 왜냐면 내가 아픈 걸 너무 싫어해요. 난 주사 맞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어디 뭐 부딪히는 것도 되게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누가 아픈 거 보고 있으면 막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아픈 것 같아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런 이 공감하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이 거울 뉴런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친구가 슬픈 일을 겪을 때 나의 기분이 울적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래요.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는 거랍니다.
자, 그래서 동물과 인간 사이에도 거울 뉴런이 반응하고 공감이 이루어진대요. 자, 거울 뉴런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실험실에서도 그러했답니다. 자, 인간의 행위를 보는 원숭이의 뇌 속에 거울 뉴런이 작용했답니다. 자, 그래서 그 반대도 성립했습니다. 다치거나 병들어 아파하는 동물이 있으면 이를 바라보는 사람도 마음 아파한대요. 우리 그렇잖아, 그쵸? 자, 그래서 지금 결론 여기 있습니다. 이 측은지심의 비밀은 바로 무엇에 있었다? 거울 뉴런에 있었다. 자, 그러면 측은지심이 무슨 뜻입니까? 측은하다가 무슨 뜻이야? 측은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이정아, 측은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측은하다라고 하는 건 불쌍한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측은하다, 측은하게 여기다 라고 합니다. 측은하다. 자, 그래서 이 측은지심은 누가 얘기한 거냐면 맹자가 얘기한 겁니다. 맹자. 이 성선설을 얘기했던 이 맹자가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은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단이라고 해요. 재밌지 않나요? 자, 그러면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측은지심 하나였으면 여러분들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읽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머지 3개는 뭐지? 라고 생각해야지. 맞죠? 자, 그게 지금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읽기 또는 듣기 아니야. 맞죠? 자, 그럼 나머지 3개. 나도 뭐 했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뭐 수지심, 측은지심 뭐 이런 게, 시비지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비지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옳고 그름을 따질 줄 아는 마음을 시비지심이라고 하고요. 다음 수지심은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감정을 수지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측은지심은 불쌍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측은지심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시비지심, 수호지심, 측은지심 모르겠습니다. 자, 여하튼 자, 그래서 측은지심이 무엇이지? 자, 측은하다. 저 불쌍히 여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거울 뉴런에서 나온다. 요게 이제 결론이죠. 자, 오늘 쉬는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자, 다음 이거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 바로 넘어갑시다. 페이지는 76페이지. 자, 이게 진짜 그 수행평가로만 하고 끝났으면 좋겠는 단원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혹시나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좀 번거롭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는 이 중학교 그래도 지금 이제 3학년이라고 친다면 지금 3년째 다니고 있으니까 교과서가 드디어 우리를 어떻게 이제 좀 귀찮게 하는지를 조금 이제 좀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고등학교 올라갔어도 다 똑같아요. 다 이런 식이야. 그냥 글자만 많아질 뿐이야. 내용만 많아질 뿐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자, 그래서 계획하기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지, 내용 마련하기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지,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지, 자, 이렇게 나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쓰기 단원이니까. 맞죠? 자,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는 무엇이냐? 자, 볼게요. 계획하기 단계에서 얘가 지금 위에 뭘 하고 있냐? 블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귀찮은 거 하고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밑에 이 귀찮은 작업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난 주말에 가본 청산도가 너무 아름다웠대요. 자, 그러면 마음속에 담아두면 될 것을 청산도의 술로길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주제와 목적, 글쓰기의 주제와 목적을 정하는 행위죠. 글쓰기의 주제와 목적을 정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블로그에 이 글을 올리면 이라고 해가지고 블로그가 뭡니까? 지금 매체로서 이제 낙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올리면 누가 주로 읽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블로그에 자주 오는 친구들이겠지. 이거 우리 저번에 시험 치면서 했었네. 예상 독자라는 말 기억납니까? 예상 독자를 선정합니다. 목이 아파서 안 되겠네. 자, 그런 친구들이 청산도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글을 써야겠어 라고 하는 게 이제 글쓰기 의도, 이 글을 쓰는 의도겠죠. 자, 그래서 내용 마련하기 라고 하는 건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게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뭐야? 글감입니다. 글감. 글쓰기의 재료. 자, 그래서 이 글감을 선정하려고 했더니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글을 쓰기에 부족해. 바로 이게 뭡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배경 지식이 부족하니까 누리집은 이제 홈페이지죠. 홈페이지와 그 다음에 여행 책자에서 자료를 찾아봐야겠다. 문제 해결 과정. 자, 다음 마련한 내용들 가운데 어떤 것을 글에 담을까? 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야. 그랬더니 무엇을 중심으로 친구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야겠어 라고 하는 게, 자, 지금 어떤 내용, 어떤 것을 글에 담을까라고 하는 건 내용 선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라는 글자는 이제 여기까지만 적고 안 적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하나, 여러분들 뭐 컬러가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밑줄 그어져 있는 게 전부 문제야. 이 문제를 그래서 뒤에 어떻게 해결하면서 글을 쓸 것인가 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 조직하기. 조직도라고 하는 게 내용의 구조도죠.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이제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 이 조직도 또는 구조도를, 또는 여기 나와 있네요. 개요를 짜는 겁니다. 개요. 자, 그래서 어떤 순서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1, 4, 5번 코스를 소개하는 것이 자연스럽겠다. 안되겠다. 여기까지 하고 5분 쉬었다 갈게요.